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자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4.7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 특혜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방을 위한 흑색 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밤 첫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LH 사태 등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과 함께 여야가 명운을 건 4.7 재보선 막판 필승 전략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LH 발에 따른 민심 위반 사태에 당정이 초강수에 나섰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에 소급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를 따지겠다고 공언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용두사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 정부 여당이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에 대한 소급 적용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극 파헤치라며 부당 이익 환수를 주문했습니다.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회의에서도 부당 이익에 대한 소급 적용은 강조됐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발의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를 법에 추가하고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도 포함해 3기 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정이 추진하는 소급 적용이나 모든 공무원 재산 공개는 용두사미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은 일을 그때그때 수습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러는 방법만 논의하다가 결국 와서 용두사미가 되는 그러한 꼴을 다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대책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하다 LH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흑색 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기된 내곡동 특혜 의혹을 네거티브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계속 말을 바꿔왔다고 지적하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자가 나온 만큼 약속한 대로 오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비방을 위한 흑색 선전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마 폐색이 완연해지니까 네거티브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초조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관여를 보도한 언론사를 찾아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 후보도 측량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LH 사태처럼 정보를 알고 투기한 땅이 아닌 상속받은 땅인데 민주당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후보 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서울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맞붙는데요. 부동산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과 LH 사태 등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만큼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에게 서울 공공주택의 5%까지 특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한편 우수한 인재가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박 후보는 현 정부에서 부정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직접 챙기고 35층 층고 제한도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H 사태 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규제 완화 대책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수요 억제 정책이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오 후보는 민간 주도의 빠른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건축 재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36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더군요. 공공주도만 고집하지 않겠다. 강남 지역은 민간 주도로 하게. 그리고 층고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 완화는 민간 시장의 신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가 공약을 하는 거거든요. 오 후보는 또 이번 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로 인해 치러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권력형 성폭력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는 오늘 밤 첫 TV토론에 나섭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오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오늘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 박 후보는 경제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 나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7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데 김영춘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유입 측면을 생각해 보면 역시 경제 문제죠. 부산이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갖고서는 출산율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가 없죠. 박 후보는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밝혔습니다. 첫 아이 출산에는 3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6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개를 양립시키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하나는 출생과 보육과 교육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 두 후보는 환경 대책과 관련해선 부산을 녹색 도시로 만들겠다는 데 공감했지만 방법을 놓고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경부선 지하화를 통한 사십리 숲길 조성을, 박 후보는 부산을 50개 생활권으로 나눠 15분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부선 철길 17km 넘는 구포에서 사상 부산 전역에 이르는 그 구간을 백양선 밑으로 지하화시키고 그 사십리 경부선을 숲길로 만들겠다. 이동이 많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탄소를 많이 쓰는 시스템을
탄소를 적게 쓰는 시스템으로 바꿔보자는 게 15분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한편 후보들은 현장 유세에 나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제구 거제시장을 찾아 직장인 표심 공략에 나섰고, 박형준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 등과 함께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서울역에서 출발해 북한을 통과하는 올림픽 응원 열차를 운행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열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응원 열차 운행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역사를 돌이켜볼 때 남북 공동 응원 열차 운행은 북미 관계의 선순환 속에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미 간의 관계가 좀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때, 북한도 2007년 14 선언에서 규정됐던 것 같은 그런 철도 응원 열차의 북한 지역 통과를 허용할 것이고, 특히 미국의 결정이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도라산역을 통과한 기차가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갈 수 있게 하는 그 결정권은 불행히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그러면서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남북 대화를 비롯한 평화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남북 공동 응원 열차 추진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울 평양 간 국제철도 정기 노선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은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라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과연 원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OSJD를 통한 국제 정기 노선을 같이 함께 만들어내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들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기 노선을 명분으로 북한은 노후철도 개선을 위해 남한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한은 평양을 거쳐 베이징과 모스크바, 서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망에 접속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남북 공동 응원 열차와 같은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철도 보수 작업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지난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기현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는 비공개 전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국정원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6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이후 시장 추이를 보고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호승 경제수석 비서관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실장은 초대 일자리 수석으로 지금의 고용 참사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고, 이 실장이 경제수석이 된 이후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추락을 거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제 불씨를 살릴 적임자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기득권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에서 9년 동안 배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LH 사태를 계기로 재추진됐지만 현재 정무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문제가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 이와 관련한 아주 고강도 대책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LH와 같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네. 이 5일 만에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현행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또 부족하면 소급 입법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일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펴놓고도 거듭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일이 터지면은 일을 그때그때 수습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러는 방법만 논의하다가 결국 와서 농두사미가 되는 그러한 꼴을 다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뿐만 아니라 이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면 네. 약 150만 명이 해당되고 이 배우자를 포함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또 마치 이 부동산 투기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네. 또 대부분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상 차명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재산 등록을 한다고 해서 과연 잡을 수 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또 부당이익 몰수 소급 적용은 여전히 이 위헌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리고 나서 관련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거든요. 네. 다만 이 친일 반민족 행위 특별법처럼 아주 드문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는 친일 반민족 행위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 몰수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부당이익 몰수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을 이전에 한 예는 있지만 네. 여전히 그 위헌 소지에 여지가 남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이렇게 이제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현재 민심이 안 좋다. 이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LH 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모두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중반 아래로 떨어졌고 네. 특히나 이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는 물론 야권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 남아 있겠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고 좀처럼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불리한 판세를 뒤집으려면 이런 고강도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또 처리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이번에 처리할 예정이죠? 네,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 LH 사태를 막는 이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데요. 네. 이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단독 처리까지 시사했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아주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 부동산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은 빠르게 추진하면서 또 몸은 최대한 낮추는 모양새인데요. 이 김종민 최고위원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이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폭등도 폭등이고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런 잘못된 자세와 태도가 국민 불씨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 부동산 정책의 아쉬움과 이전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와 관련한 이 잘못과 무능에 대해 담대하지 못했다면서 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패하고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가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이제 판단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LH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심판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LH 사태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면서 계속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LH 사태의 핵심 원인 두 가지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그 원인입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소속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수수방관하면서 이 하위 공직자들에게만 재산 공개를 강요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LH가 주도하게 될 이사 대책은 이미 국민들께 버림받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정책 전환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과 국민적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김희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사전투표 함께 해옵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가 휴일을 끼고 진행되는 만큼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여야 지도부 선거 당일 투표뿐 아니라 사전투표 동료에도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4월 2일, 3일은 일찍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본 투표도 물론이지만은 주말 사전 투표에도 반드시 참여해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문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모두 사전 투표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보수층 일각이 갖고 있는 부정선거, 조작설을 일축하고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는데요. 최근 20, 30대에서 정권 심판론과 함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역시 레트로 콘셉트의 투표 독려 영상을 제작 공개하고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까지 펼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투표율이 이번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사전투표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에서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죠. 하지만 최근 여권의 악재가 산재했던 만큼 이번 선거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승리를 위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전투표. 그 마지막엔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전셋값 내로남불입니다. 최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전격 경질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은 현재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현재는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인이자 임차인인데요. 김 전 실장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2억 넘게 올려줘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유 중인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에 이뤄졌다는 점인데요. 법 시행 후 전세계약 갱신이 이뤄졌다면 김 전 실장은 전세금을 14%나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논란 하루 만인 오늘 경질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여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본다며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줄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야당은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라면서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 지금 김 전 실장의 논란까지 더해져서 정부와 여당은 곤혹스럽기만 한데요. 일단 정책 발표에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민심, 수습할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재보선의 사활을 건 여야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되면서 여야가 또 한 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국민의힘 김재식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자신의 소유 아파트 전세 보증금 14%를 올려서 논란이 됐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청와대 속전속결, 야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법 시행 이틀 전에 자신 소유의 전세값 14%를 올려서 전세 계약한 것도 그렇고요. 의혹이 생기자마자 바로 경질한 것도 사실 기막힌 그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을 했겠습니까? 선거가 있으면은 빨리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고요. 또 선거가 없으면 버티려는 이 정부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청와대 네. 말씀하시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이 자리가 국가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 재산을 컨트롤한 게 아닌가. 자기는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쑥 빠져나가고 국민들은 법이라는 그물망에 이렇게 던져놓은 그런 형국이다.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이 한창인 상황인데요. 이 부대변인께서도 오세훈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고 계시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유세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바로 전까지 우리 구로 지역의 유세를 다녀왔는데 네. 정말 민주당의 4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큽니다. 이번 선거 지금 800억이 넘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형 성추행으로 벌어지는 이 부끄러운 선거인데 민주당이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대단합니다. 4년 동안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었는데 과연 이 정부가 그러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 특히 또 40대들까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오늘 밤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게 되는데 오 후보의 토론 전략이 있다면요? 예,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지난 10년간 오 후보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서울 시민 여러분께 죄책감, 책임감 등으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 본인의 그런 솔직한 심정을 밝힐 것이고요. 또 네거티브보다는 본인이 다시 뛰는 서울, 이 무너진 서울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공약으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부터 공정 상생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청년 문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선거가 이제 그 막판으로 가면서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자 간의 공방전이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여당은 오세훈 후보가 처가 그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 이런 의혹을 이제 한껏 부각을 시키면서 오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글쎄 그 측량 관련해서는 현황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가 됐으니까요. 조만간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지구 지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라면 가만히 있을 민주당이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이거 1970년대에 그 오세훈 후보 처가 일가가 상속받은 땅이고 그 지분이 배우자의 지분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투기 운운할 것이 못 되고요. 지구 지정이나 뭐 이런 분들은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 국토부 소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흑색선전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실 거다. 반대로 우리 그 박영선 후보 배우자의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고급 아파트 의혹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본인은 지난달에 그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니까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박 후보 배우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제야 와서 아직 잔금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변명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매매 계약서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도 없이 그런 말뿐인 처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 소식 그리고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재식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뭘 거짓말을 믿지 말고 또 다른 지원자가 와서 증언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총성 없는 전쟁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여야가 명운을 건 4.7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서로를 향한 공방전 수위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후보의 캠프 대변인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 뜨거운 현안부터 네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 이제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서 논란이 됐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네. 이런 청와대의 발빠른 움직임, 여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저도 오늘 오전에 사실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고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래도 이제 청와대에 이제 정책을 맡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네. 상당히 난감해했습니다. 이 선거가 참 어려운 국면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다니 했는데 일단은 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사임을 이제 받아들였고요. 또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근절을 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중체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요. 또 겸허하게 이 문제를 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예. 계시잖아요. 재보선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뭐 여론조사는 이제 민심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오전에 종로에 있는 지역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제가 정책 캠페인을 하러 갔습니다. 뭐 네.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김용민 의원, 이소영 의원 이렇게 5명이 박영선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설명회를 좀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에 가보면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제가 오후에 지금 오기 전에 저의 지역구에 있는 금남시장에 가서 저희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김태년 대표, 또 우원식 의원, 홍익표 의원 저 이렇게 4명이 유세를 했는데 지역에서 보면은 지역민들과 만나보면 서울 시민과 만나보면 현장 분위기는 좀 괜찮다,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론조사를 여쭤봤으니까 좀 답변을 드리면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바라보면은 과연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이제 반영됐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또 이것은 이제 제대로 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크게 이제 흐름을 볼 때 이 2가지가 저희에게는 암울했습니다. LH 투기 사태에 대한 문제, 또 야권의 단일화 문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2가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눌렀던 문제였는데 이것이 이제 지난주가 흐르면서 좀 이제 불식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양자 구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박영선 후보와 이제 오세훈 후보. 그러면 LH 문제라든가 단일화의 어떤 변수가 이제 사라지고 인물 구도가 형성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런 이슈가 단일화에 의한 컨벤션 효과, LH 사태에 대한 문제들이 짓눌렸다 하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양자 구도, 인물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는 큰 추이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는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필승 전략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필승 전략은 뭐 우리가 이제 전략 얘기하고 한방 얘기하는데 사실 한방은 없고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대로 이제 겸손하게 다가갈 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에 있는 이슈를 볼 때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누가 더 업적을 만들었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아마 유권자가 판단이 있을 때 그 인물에 대한 지금의 시점에서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각종 상대 후보에 대한 이제 의혹 추궁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상이 있는데요. 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 등을 파고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 후보가 처가 땅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 이런 이제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뭐 네거티브라는 그 비판만 받지 않으려면 의혹을 실체로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차원인지요? 이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이제 인물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인물의 검증은 뭐냐면 과거에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업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업적은 성과도 있고 과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오라고 하는 경우는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검증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지금 얘기했던 지금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후보자 서울시정을 이끌어가는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곡동과 관련된 개발 의혹이 문제가 돼 왔고요. 내곡동 개발 계획이라는 내용을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측량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증언으로 볼 때는 참석한 것으로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의혹이 지금 풀리고 있는 과정인데 또 하나는 2009년도에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내곡동 개발 계획을 셀프 계획을 마련하고 또 보상을 받았던 의혹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곡동의 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위치도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왜 부인을 할까? 그럼 뭔가 자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고요. 또 오세훈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거짓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된 후보는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신뢰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오세훈 후보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다. 후보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게 명확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오세훈 후보의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야당은 박영선 후보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처분 여부 등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 입장 어떻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투기라고 했을 경우에 어디를 투기라고 합니까? 국내 부동산에 대한 개발 계획, 사전 정보를 알고 그것을 투기를 했을 경우에 그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한 이제 아파트 구입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러면 아파트 구입을 왜 했느냐? 우리가 항상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지금 내곡동 땅 개발 계획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부동산 사전 정보를 얻어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이 투기 문제로 가는 거고요. 박영선 후보는 그럼 아파트를 왜 구입했느냐? 이걸 보면은 박영선 후보는 국회에서 있을 때 2007년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2007년 당시가 뭐였냐면 이명박 후보가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다스는 누구 것이냐, BBK의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박영선 후보는 강력하게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 후보였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이명박 후보는 이제 거짓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그때 진실 규명하는 박영선 후보가 최전선에 있었던 후보였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사찰도 하고 압박도 하고 가족이 사실은 해체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으로 가서 피신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직장도 구하고 아파트를 구입했던 일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내곡동 투기 계획과 지금 내곡동 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와 일본의 아파트 구입 문제를 물타기하는 등식화하려고 하는데 등식이 성립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시민들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네.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건. 네, 또 야당은 박 후보를 두고 문 대통령 아바타다, 뭐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야당의 공격을 떠나서 야당을 한번 들어보죠. 제가 내곡동 개발 계획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의 거짓을 얘기한다든가 변명하는 모습을 볼 때 누구를 닮았느냐? 오세훈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005년도에 그 측량할 당시에 보면 서울시장이 누구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지 어쨌든 그 의혹이 좀 있는데 그때 측량하러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세훈 후보였고요. 2009년에 그 개발 계획 확정이 되는데 확정될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2009년도에. 네. 시장은 누구였냐면 오세훈 시장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그러한 거짓 해명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2011년도에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를 걷어차고 시장까지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실패한 시장의 후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박원순 전 시장과 박영선 후보와 또 다른 등식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또 박영선 후보는 전혀 다른 또 인생의 정치 역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은 이제 박영선 후보의 그 10만 원 재난지원금 공약을 이제 포퓰리즘이다, 정권 선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그러면 방역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침체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에요. 미국도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이태리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재난지원금 20.6조 정도 이제 규모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농민까지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서울시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서울시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 재정 규모를 봤더니 재정 여건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재정 여건이 괜찮으니까 박영선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시절에
블록체인 기반에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신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가 하나의 추세인데 이 인프라만 깐다고 하면 서울시 재정과 함께 새로운 기술 혁명을 토대로 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이제 정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들 이것을 통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정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접목과 함께 또 경제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일관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이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재원을 통해서 어거지로 만들었을 때 포퓰리즘이고 그 정책에 기반되지 않았을 때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형성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박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좀 차별화를 두는 네네.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좀 만지는 모습인데요. 중도를 향해서 좀 팔을 뻗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네, 이제 박영선 네. 후보의 이제 부동산 정책은 크게 볼 때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이고 안정적 주거 확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공공주택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쭉 한번 가봤더니 한 20여 년 지난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것을 공공주택 개발을 한다고 하면 서민 주거 안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교통섬 같은 경우가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공공주택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구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수요에 대한 부분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민간 참여형 공공과 민간의 참여형 모델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박영선 후보의 정책이고요. 제가 이제 오세훈 후보의 정책을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강조를 하더군요.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신앵커도 방송 생활 해보지만 가장 쉬운 정책이 뭐냐면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규제 완화가 어렵냐면 서울시의 수도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성과 정토성이 있고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는 이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도시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시 규제 완화를 해서 100층도 짓고 200층도 걸었다면 도시 미관은 없어지는 거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반문을 하고 싶어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했던 디자인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누더기 정책이었습니까? 동대문 DDP를 가보면 서울 시민이 가서 거기에서 어우러질 수 없는 공간을 정리된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서울시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왜 서울시청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빛 둥둥섬 가보면 그게 적자투성이고 왜 여기에 만들었지 또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시장의 후보인 것이고, 그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자극하는 정책이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인 것인데, 과거의 오세훈 후보의 그 정책을 보면은 난개발이었고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이것은 시민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뭐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제 동대문 제가 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규제 완화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근에 뭐 관련된 그런 아파트들이 또 이제 많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뭐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후보들이 이제 뭐 그런 공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한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빨간 점퍼를 입었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름표를 달았는데,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섰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근데 항상 리더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리더의 지혜, 역량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제가 그분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안 하겠는데, 자 보면은 정치는 소수에서 다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만들어가고 미래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오세훈 후보의 주변에 있던 분들은 뭡니까? 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신앵커가 얘기했던 분들은 정치를 하면서 분열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이제 분열을 해왔던 분들이고 하나 쪼개기 했던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지금 모았는데, 왜 모았을까요, 지금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정치는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사익을 멀리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공적 추구의 마인드는 별로 없는 분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저는 시너지가 그게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유권자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 큰 영향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선거를 성범죄 선거라고 규정을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반여당색을 한층 더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치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적 폴리티컬 디시플린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데 하나하나 국가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이제 시대 정신인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시대 정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미래 비전을 만들고 유권자들 하나를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공부해 왔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함부로 나와서 무슨 얘기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정치적인 어떤 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도 정치 무대에 나온다면 치열한 어떤 검증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검증을 통해서 그분이 넘어가야 할 산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런 한마디 가지고 이분의 언어를 가지고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여태 뭐 해명과 또 이제 각종 뭐 그 공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그 박영선 후보 캠프의 이제 대변인으로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영선 후보의 정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리더를 평가할 때 업적과 비전이지 않습니까? 박영선 후보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정치 여정을 겪어왔냐면 정치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을 대변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다음에 재벌 개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쌓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온 거고요. 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통해서 그 성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시절에 그 장관의 이제 그 또 하나 평가하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도를 갖느냐 믿느냐인데 그 직원들이 다시 일하고 싶은 장관이라고 하더군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평가가 받았다고 보고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그리고 있는 서울시 대전환, 저는 대전환 반드시 할 거라 보고 그 믿고 여러분의 지지를 제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여야가 명운을 건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 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신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6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농도가 점차 옅어지겠지만 공기질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바깥 활동 시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목요일에는 올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